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오늘 안에 해결 안 되면 가게 문 닫으셔야죠.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그건 사내의 검은 구두가 젖은 시장 바닥을 밟았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재래시장은 형광등 불빛 아래 푸르스름하게 젖어 있었다. 정미선은 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행주가, 앞치마에는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다. 평생을 이 시장에서 살아온 여자의 손은 갈라지고 트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채권자는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가게 안을 훑어보았다. 스테인리스 찬압들, 새벽부터 묻혀놓은 시금치와 콩나물, 그리고 냉장고에 빼곡히 들어찬 밑반찬들. 이것이 정미선의 전부였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미선인의 반찬의 모든 것이었다. 사내가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가 새벽 시장의 정적을 갈랐다. 옆 가게 할머니가 커튼 사이로 이쪽을 힐끔거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 시장에서 빚쟁이가 찾아오는 일은 더 이상 드문 풍경이 아니었다. 미선은 그제야 손에 들린 행주를 내려놓았다. 3억 원.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닌 빚이었다. 10년을 함께했던 남자, 이도철이 남기고 간 짐이었다. 그는 어느 날 밤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연대보증이 찍힌 서류 뭉치뿐이었다. 미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쌓여온 피로였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며 잠들기 전 이자 계산을 하다 잠드는 나날들. 그 시간 동안 그녀의 몸은 서서히 마모되어 갔다. 채권자가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구두 끝이 미선의 고무장화에 거의 닿을 듯 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가게 구석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미선은 반사적으로 그쪽을 보았다. 아들 민준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대학 등록금 마감이 다음 주라는 것을 그녀는 잊지 않고 있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전화벨이 멈추자 시장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어디선가 생선 비린내가 풍겨왔고 멀리서 트럭이 후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새벽이었다. 30년간 반복되어 온 새벽과 다를 것이 없는 아침이었다. 다만 오늘은 그녀의 마지막 새벽이 될 수도 있었다. 채권자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그가 돌아서 가게를 나갔을 때 미선의 무릎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찬압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손바닥에 차가운 스테인리스의 감촉이 전해졌다. 그녀는 오늘도 반찬을 팔아야 했다. 손님이 올 것이고 웃어야 했고 거스름 돈을 건네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다. 울 시간은 없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여유도 없었다. 미선은 행주를 다시 집어들었다. 시금치 무침통을 닦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옆 가게 할머니가 슬쩍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모두가 각자의 빚과 걱정을 안고 살았다. 누구도 남의 짐까지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인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였다. 미선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아무도 몰랐다. 멸치볶음을 담아주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손님은 눈치채지 못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다. 손님은 평소보다 적었다. 경기가 나쁘다고들 했다. 모두가 힘들다고 했다. 미선은 빈 가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장 천막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저녁 무렵 그녀는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팔리지 않은 것들은 내일 다시 팔 수 없었다. 신선도가 생명인 이 장사에서 하루가 지난 음식은 가치를 잃었다. 미선은 남은 음식들을 따로 담았다. 인근 노인정에 가져다 드릴 것이었다. 남들은 그녀를 착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착함이 아니었다. 버리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덜 아팠을 뿐이었다. 밤 9시 가게 문을 내릴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금세 굵어졌다. 미선은 우산이 없었다. 아침에 나올 때 챙기지 못했다. 그녀는 처마 밑에 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빗소리 속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또 다른 채권자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멈추고 다시 울리고 또 멈추었다. 미선은 전화기를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 골목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하수구가 물을 다 삼키지 못해 역류하는 냄새가 났다. 미선은 신발이 젖는 것을 감수하고 한 발을 내딛었다. 집에 가야 했다. 내일도 새벽 4시에는 이 자리에 서야 했다. 시장 끝자락에서 한 대의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서 있었다. 미선은 그 차를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빗물을 피하며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차 옆을 지나칠 때 창문이 스르륵 내려왔다. 다음 날 새벽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젯밤 빗속에서 마주친 검은 승용차의 창문, 그 안에서 흘러나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우산을 건넸다. 미선은 반사적으로 그것을 받았고 차는 곧 사라졌다. 가게 문을 열자 어제의 현실이 다시 밀려왔다. 찬압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냉장고는 여전히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미선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썰기 시작했다.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규칙적으로 울렸다. 아침 8시쯤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미선은 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시선은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미선의 가게였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조여왔다. 어제의 채권자와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번에는 3명이었고 그들의 눈빛은 더 차가웠다.
미선은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손을 앞치마에 닦았지만 땀은 계속 났다. 세 남자 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그는 법률 용어를 써가며 말했지만 미선에게 들린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 가게를 압류하겠다는 것이었다. 30년간 지켜온 이 자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이 가게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눈빛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미선은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들이 서류를 내밀었다. 미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피로 때문이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제대로 쉰 적이 없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 이도철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세 글자를 볼 때마다 미선의 속이 뒤틀렸다. 사랑했던 기억보다 배신의 상처가 더 깊었다. 함께 웃었던 시간들, 함께 계획했던 미래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남자들은 일주일의 말미를 주겠다고 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법적 절차상 필요한 시간일 뿐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 미선은 가게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젊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미선은 그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5년 전 미선의 품에서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까지 가게에 걱정을 하시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이 시장에서 비밀은 존재하지 않았다. 미선은 빈 가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의 가게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후 3시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다. 등록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미선은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전화를 끊고 나서야 미선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부터 눈물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3억 원을 구해야 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미선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남은 반찬을 정리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가게 뒤편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은 그녀가 가끔 혼자 쉬던 공간이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어둠 속에서 미선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갈라지고 트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이 손으로 평생을 일해왔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어머니를 간호했고 가게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 손으로는 3억 원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창고의 천장에는 작은 창이 있었다. 그 창으로 별이 하나 보였다.
미선은 그 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끝내도 될까? 이 모든 것에서 도망쳐도 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이가 대학에 붙었다고 좋아하던 날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던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버텨야 했다. 미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 없이 흐느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미선은 창고에서 나왔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어젯밤의 검은 승용차를 떠올렸다. 우산을 건넨 낯선 남자. 그가 누구였는지 궁금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흰 봉투 하나였다. 미선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서린물산. 대표 서강우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가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정오 시장 앞 카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은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서린물산. 그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어젯밤 승용차의 로고가 떠올랐다.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다음 날 정오, 미선은 시장 앞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평소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다.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은 사치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남자가 보였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비 속에서 우산을 건넨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미선은 천천히 다가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건강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그것은 아픈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미선이 자리에 앉자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미선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가게, 그녀의 빚, 그녀가 처한 상황.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에 미선은 몸이 굳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동시에 두려웠다. 남자는 자신을 서강우라고 소개했다. 서린물산의 대표라고 했다. 미선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 그가 입은 코트, 그리고 그를 감싸는 공기. 모든 것이 다른 세계의 것이었다. 강우가 제안을 꺼냈다. 그것은 미선이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다. 자신과 법적으로 결혼해 달라는 것이었다. 1년만이라고 했다. 조건부 계약이라고 했다. 그 대가로 그녀의 모든 빚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미선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기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도철에게 배운 교훈이었다. 하지만 강우의 눈빛에서는 거짓이 읽히지 않았다. 강우가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병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회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결혼을 하면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했다.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미선은 느낄 수 있었다.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절박해도 자신을 파는 것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우가 말했다. 이것은 거래일 뿐이라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일 뿐이라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그녀는 카페를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3억 원. 그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가게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유산, 30년의 세월, 그리고 남은 자존심까지. 가게에 돌아오니 채권자들이 또 와 있었다. 이번에는 더 험악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 미선은 가만히 서서 그것을 들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미선은 집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보았다. 서강우. 그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눈에 박혔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흔들렸다. 새벽 2시 미선은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벨소리가 2번 울리고 강우가 받았다. 그는 늦은 시간인데도 깨어 있었다. 미선은 한참을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강우는 알겠다고만 대답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미선은 조건을 물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했다. 강우는 계약서를 꺼냈다.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기간은 1년, 동거는 필수, 하지만 부부로서의 의무는 없다고 적혀 있었다. 미선은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 분명했다.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한 가지를 물었다. 왜 자신이냐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자신을 선택했느냐고. 강우가 대답했다. 배경이 없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자신의 세계와 엮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했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비 오는 밤 그녀가 젖은 채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지쳐 보였지만 꺾이지 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고.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달라고 했다. 강우가 펜을 건넸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했다. 종이에 이름을 적는 순간 그녀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명이 끝나자 강우가 일어섰다. 내일 이사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다. 미선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서강우의 저택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의 외딴 곳에 있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그 집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미선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이곳이 앞으로 1년간 자신이 살아야 할 곳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섰다. 긴 진입로 양쪽으로 단정하게 정돈된 정원이 펼쳐졌다. 꽃은 거의 없었다. 초록색 관목들만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아름답지만 차가운 풍경이었다. 현관에서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선을 안내했다. 내부는 외관보다 더 넓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 미선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2층 동쪽 끝에 있었다.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다. 침대는 그녀의 작은 원룸에 있던 것의 2배는 될 것 같았다. 미선은 짐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산이 보였다. 첫날 저녁 식당에서 강우와 마주 앉았다. 긴 테이블의 양 끝에 2사람이 앉았다. 거리는 멀었다. 대화는 적었다. 강우는 병 때문에 식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수프만 조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선은 혼자 남아 음식을 먹었다.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밤이 되자 집은 고요해졌다. 너무 고요했다. 미선은 시장의 소음에 익숙했다. 새벽 트럭 소리, 상인들의 고함, 손님들의 수다. 그런 소리들이 그녀의 자장가였다. 하지만 이곳의 침묵은 오히려 시끄러웠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미선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누군가 걷고 있었다. 리듬이 일정하지 않았다. 멈췄다가 다시 걷고 또 멈추었다. 미선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작은 조명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복도 끝에 닫힌 문이 있었다. 그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 앞에 섰을 때 소리가 멈췄다. 미선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에서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잡이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만지기 직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집사였다. 그는 미선에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집에는 오래된 방들이 많고 길을 잃기 쉽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강우가 숨기는 것, 닫힌 문 뒤에 있는 것, 집사의 경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미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무엇 속에 발을 들여놓은 것인지. 며칠이 지났다. 미선은 저택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했다. 강우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이 시간을 자신의 방이나 서재에서 보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미선은 강우의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에는 항상 닫혀 있던 곳이었다.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책으로 가득 찬 선반, 넓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강우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는 것 같았다. 미선이 발소리를 내자 그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경계심이 떠올랐다가 곧 사라졌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엎어 놓았다. 미선은 사과하며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강우가 들어오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강우의 안색은 더 나빠 보였다. 눈 아래의 그림자가 더 짙어졌고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강우가 물었다. 이곳 생활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미선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모든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때 미선은 책상 위에 엎어진 사진 옆에 놓인 것을 보았다. 작은 약병이었다. 라벨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알약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모른 척하고 시선을 돌렸다. 질문할 수 없었다. 아직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 그날 밤 미선은 다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아니었다. 낮게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이 집의 비밀에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랐다. 계약 결혼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미선은 저택에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강우에 대한 의문은 오히려 커져만 갔다. 그는 병약하다고 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관찰한 강우는 달랐다. 어느 아침 미선은 우연히 강우가 정원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새벽 시간이었다. 그는 가벼운 체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병약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정확하고 힘이 있었다. 미선은 커튼 뒤에 숨어 그것을 지켜보았다. 강우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그녀가 숨어 있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미선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심장이 뛰었다. 들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다시 창밖을 보니 강우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손님이 왔다. 회의가 있다고 했다. 미선은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 강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것은 병들어 지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회의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미선은 강우를 마주쳤다. 그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창백한 얼굴, 느린 걸음걸이, 피곤한 눈빛. 하지만 미선은 이제 알았다. 그것이 전부 연기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미선은 강우에게 직접 물었다. 당신은 정말 아픈 거냐고. 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이 미선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경계심 그리고 미세한 경탄 같은 것이.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화제를 돌렸다. 시장 가게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미선은 그 회피를 알아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도 자신만의 비밀이 있었다. 모두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는 법이었다. 다음 주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왔다. 한 여자였다. 백발이 섞인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우가 나타났다. 그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연기를 했다. 걸음이 느렸고 기침을 했다. 하지만 여자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경계심이 분명했다. 그녀가 최윤숙이라는 것을 미선은 나중에 알았다. 강우의 새어머니였다. 윤숙은 강우에게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거냐고, 회사 일은 누가 챙기느냐고. 미선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긴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니었다. 윤숙이 미선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미선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강우가 대답했다. 아내라고. 윤숙의 표정이 굳었다. 눈에 띄게 당황한 것이 보였다. 그러나 곧 그녀는 미소를 되찾았다. 그 미소는 서늘했다. 윤숙이 떠난 후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강우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을 바라보았다. 미선은 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강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강우의 서재에서 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강우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팔을 휘두르는 것이 보였다. 화가 난 것이 분명했다. 아침이 되었다. 미선이 식당에 내려갔을 때 강우가 먼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뜬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것은 병 때문이 아니었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선에게 사과했다. 복잡한 상황에 끌어들여서 미안하다고 했다. 미선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처음부터 알고 들어온 것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알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인지. 강우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물려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새어머니 윤숙과 그녀의 편에 선 이사들이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고 했다. 병약한 척하는 것은 그들의 경계를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선은 말없이 들었다. 그의 세계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권력과 돈이 얽힌 싸움, 가족 간의 배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우. 미선은 자신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방패였다. 결혼한 남자를 공격하기는 더 어려운 법이니까. 그 순간 미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거래라고 생각했다. 돈과 시간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남자는 거래 상대가 아니었다. 그도 자신처럼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전쟁에서. 강우가 물었다. 후회하느냐고.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했다. 시작한 것은 끝을 봐야 한다고. 강우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스쳤다. 그것은 잠깐이었지만 미선은 분명히 보았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말은 적었고 거리는 있었다. 하지만 적대감 대신 묘한 동지의식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린물산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미선은 처음으로 강우의 공식적인 아내로서 세상 앞에 서게 되었다.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강우가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평소의 병약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 그는 달랐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날이 서 있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기 직전 그는 다시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연기였다. 행사장은 서울 시내의 대형 호텔이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미선이 강우의 팔짱을 끼고 입장하자 시선들이 일제히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주눅들지 않으려 했다. 최윤숙이 무리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미선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이도철이었다. 사라졌던 그 남자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것이다. 도철은 예전과 달랐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빛났다. 그가 미선을 알아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조롱이었다. 윤숙이 강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가 참 검소해 보인다고. 어디서 데려왔느냐고. 그 말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 때문이었다. 도철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모두가 듣는 앞에서 입을 열었다. 미선을 안다고 했다. 재래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여자라고. 빚더미에 앉아 있다가 부자 남자를 낚아챈 것이라고. 그의 말은 독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다. 미선의 손이 떨렸다. 반박하고 싶었다. 그 빚이 누구 때문인지, 누가 그녀를 버리고 도망갔는지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강우가 움직였다. 그는 미선의 앞에 섰다. 병약한 척 구부렸던 등이 펴졌다.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낮지만 또렷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우는 도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신의 아내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고. 자신도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연대보증을 악용해 도망간 사기꾼이 감히 이 자리에 왜 있느냐고. 그 말에 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윤숙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객들의 시선이 도철에게 쏠렸다. 수군거림의 방향이 바뀌었다. 조롱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다. 강우는 미선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었다. 그는 미선을 데리고 행사장을 나왔다.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미선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해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평생을 남을 챙기며 살았다. 하지만 정작 그녀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었다. 오늘 처음이었다. 강우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번쩍였다 사라졌다. 했다. 미선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계약 상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강우가 먼저 내렸다. 그는 미선의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손이 다시 그녀에게 뻗어졌다. 미선은 그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다. 현관에서 강우가 말했다. 오늘 일은 미안하다고. 그런 상황이 생길 줄 몰랐다고.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미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드레스를 벗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이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있었다. 오늘 무언가가 변했다. 강우를 보는 눈이, 그리고 아마도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시장의 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가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따뜻했다. 미선은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행사 이후 며칠이 지났다. 미선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강우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도철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행사장에서와 달리 낮고 조용했다. 만나자고 했다. 할 말이 있다고. 미선은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도철이 말을 이었다. 강우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속고 있다고. 그 말에 미선의 손이 멈췄다.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도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직접 만나면 알려주겠다고만 했다. 고민 끝에 미선은 만나기로 했다. 강우에게 알리지 않았다.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혼자 해결하고 싶었다.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약속 장소는 외진 카페였다. 도철은 이미 와 있었다.
그의 표정은 행사장에서와 전혀 달랐다. 오만함 대신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있었다. 미선은 맞은편에 앉았다. 경계를 풀지 않았다. 도철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강우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 미선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언제 찍힌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도철은 말했다. 강우가 미선을 이용하고 있다고. 결혼은 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1년이 지나면 버림받을 거라고. 미선은 그 말을 들으며 사진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미선은 도철을 믿지 않았다. 그가 왜 이런 것을 보여주는지 의심했다.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 도철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본심을 드러냈다. 영상이 있다고 했다. 미선에게 불리한 영상이라고. 도철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미선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었다. 카페에서 찍은 것이었다. 어떻게 찍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영상은 분명했다. 그녀가 돈을 받고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되어 있었다. 도철은 협박했다. 이 영상이 퍼지면 미선의 인생은 끝이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사기꾼 여자가 재벌을 속였다고 할 거라고. 미선은 손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다. 도철이 조건을 내걸었다. 돈을 원한다고 했다. 강우의 재산 일부를 빼돌려 달라고. 미선은 기가 막혔다. 이 남자가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절했다. 단호하게. 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미선의 손목을 잡았다. 힘이 세었다. 아프다고 말했지만 놓아주지 않았다. 후회할 거라고 으르렁거렸다. 미선은 온 힘을 다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카페를 뛰쳐나왔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우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사진들은 무엇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믿어야 할 것과 의심해야 할 것의 경계가 흐려졌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강우가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굳어 있었다. 미선은 그를 보는 순간 알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우가 물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그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도 두려웠다. 침묵이 흘렀다. 강우의 눈이 그녀를 읽고 있었다.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강우가 한 발짝 다가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도철을 만났느냐고. 미선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강우의 얼굴에 쓴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우가 설명했다. 미선을 미행한 사람이 있었다고. 윤숙 쪽 사람이었다고. 그들은 미선과 도철이 만나는 장면을 찍었을 것이라고. 그것을 이용해 강우를 공격할 거라고.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미선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철이 한 말, 보여준 사진, 그리고 영상 협박까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다. 강우는 말없이 들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강우가 입을 열었다. 사진 속 여자에 대해 말했다. 회사 법무팀 변호사라고, 소송건으로 만났던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사진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미선은 그 말을 들으며 안도와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강우가 미선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보았다. 도철이 잡았던 자리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강우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 분노가 느껴졌다. 그날 밤 강우는 전화를 걸었다.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미선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알았다. 이 남자가 더 이상 약한 척 연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이도철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여러 건의 투자, 사기와 연대보증 악용 혐의였다. 미선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우가 옆에 서서 말했다.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협박당할 일 없다고. 미선은 강우를 돌아보았다. 말해야 할 것이 많았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다른 무언가.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대신 눈물만 흘러내렸다. 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철이 체포된 후 저택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강우도 달라진 것 같았다. 병약한 척하는 연기가 줄었다. 식사 자리에 더 자주 나타났고 미선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느 저녁 강우가 미선을 정원으로 불렀다. 해가 지는 시간이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미선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미선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다. 평소의 창백함이 사라지고 따뜻해 보였다. 강우는 병약함이 연기였다고 인정했다. 처음부터 건강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윤숙과 그 일당이 회사를 노리기 시작했을 때 약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그들이 경계를 풀게 만들어야 했다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미선은 조용히 들었다.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할 수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연기를 해야 했던 그의 심정이. 그녀 역시 평생 웃는 얼굴로 살아왔으니까. 아파도 괜찮은 척, 힘들어도 버티는 척. 강우가 계속 말했다. 미선을 처음 본 것은 비 오는 밤이 아니었다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시장을 지나다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지쳐 보이면서도 손님에게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우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짐작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우가 미선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계약이었다고 말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계약이 아닌 다른 감정이 생겼다고. 미선은 숨을 멈추었다. 강우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그는 미선을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녀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싶다고. 바람이 불었다.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챙기는 쪽이었다. 지켜주는 쪽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미선은 입을 열려 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대신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강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강우의 손이 움직여 그녀의 손을 감쌌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정원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잡은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들어가자고. 미선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저택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현관에서 두 사람은 멈추었다. 강우가 미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묻는 것이 있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에 대한 대답인지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다. 계약으로 묶인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로 아직 많은 것이 불확실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일이었다. 오늘 밤은 오늘 밤의 것이었다. 미선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흘러갔다. 미선은 달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다. 이 낯선 저택에서 낯선 사람과 낯선 삶을 사는 것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강우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하고 가끔은 서재에서 각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나날들. 그것이 일상이 되었다. 낯설었던 것들이 익숙해졌다.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1년이 지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미선의 빚은 이미 청산되었다. 가게도 다시 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약속대로라면 그녀는 떠나야 했다. 미선은 자신의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떠나야 하는가? 돌아가야 하는가? 시장의 가게, 익숙한 새벽의 일상, 그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약 종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이 미선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함께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약속대로 끝내려는 것인지. 며칠 후 미선은 결심했다.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강우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노크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강우가 문을 열었다. 그의 표정에서도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평소의 차분함 대신 긴장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선은 조용히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강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선택은 미선에게 있다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된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녀가 남아주기를 바란다고. 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강우가 계속 말했다. 함께 있고 싶다고. 앞으로도 곁에 있어 달라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다만 자신의 마음은 그렇다고.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의 나무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어머니를 위해, 아들을 위해, 가게를 위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미선은 강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두려움도 보였다.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한 척하던 이 남자도 결국 한 사람이었다. 미선은 입을 열었다. 남겠다고 말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여기가 이 사람 곁이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강우의 표정이 바뀌었다. 긴장이 풀리고 안도가 번졌다. 그리고 그 뒤에 기쁨이 따라왔다. 그는 미선에게 다가왔다.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고맙다고 그가 말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것은 자신이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게 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미선은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혼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말에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선택은 끝났다. 하지만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미선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쉬었다.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렵더라도 괜찮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1년이 더 지났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미선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만 있지 않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반찬 가게를 다시 연 것이다. 새 가게는 예전 재래시장이 아니었다. 도심 한편의 작은 상가에 자리 잡았다. 강우가 위치를 찾는 것을 도왔지만 가게를 꾸미고 운영하는 것은
온전히 미선의 몫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원했다. 가게 이름은 미선인의 밥상이었다. 예전 가게 이름을 살짝 바꾼 것이었다. 간판을 다는 날, 미선은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을 새롭게 이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개업 첫날 아침, 미선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오랜만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배추를 썰고 양념을 만들고 반찬을 무치는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 다른 것은 많이 변했지만 이것만은 변하지 않았다.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의외의 사람이었다. 강우였다. 그는 정장을 입고 출근길에 들른 것이었다. 멸치볶음 하나를 사겠다고 말하며 미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장난기가 어려 있었다. 미선은 웃으며 멸치볶음을 담아주었다. 예전에 시장에서 하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돈을 받지 않았다. 가족에게는 공짜라고 말했다. 강우가 웃었다. 진심으로 웃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면서도 좋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미선의 반찬. 맛은 여전했다. 아니, 더 좋아졌다. 마음이 편해지면 손맛도 달라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손님이 왔다. 아들 민준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였다.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의 개업 첫날에 찾아온 것이었다. 미선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민주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다. 예전 재래시장의 좁고 어두운 가게와는 달랐다. 그는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 말에 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미선은 혼자 남아 정리를 했다. 찬압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내일 준비를 했다.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현관벨이 울렸다. 강우가 데리러 온 것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미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는 알았다. 미선은 가게 불을 껐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내일 다시 불을 켤 것이었다. 모레도 다음 날도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강우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많은 불빛들 사이에 자신의 가게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강우가 물었다. 힘들지 않았느냐고.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행복했다고 대답했다.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밤이 깊어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미선은 현관에 서서 그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2년 전 창고에서 별을 바라보며 포기를 생각했던 밤이 떠올랐다.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 강우가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그녀 자신이. 강우가 현관문을 열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미선을 돌아보며 말했다. 들어가자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함께 걷는 인생이 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미선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중 하나가 자신의 가게라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켜질 불빛, 그녀의 삶처럼.